그 정수장학회 논란과 동시에 지난주 또 이번 주까지 계속되고 있는 논란이 이제 NLL 논란이잖아요. 그 NLL 논란은 그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을 공격하는 이런 이슈인 것 같은데 공격당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입니까? 사실은 처음에 공격했었던 비밀 대화록이 있다. 예. 이 문제는 스스로도 거의 밝혀졌지만 뭐 비밀 대화록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이제 나와 있는 상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뭐 없는 걸 가지고 증명해라 이렇게 그 공격하는 것은 좀 온당하지 않다 정치적으로라고 네. 생각을 하고 또 NLL에 관한 입장에 있어서도 사실은 참여정부나 뭐 이때 NLL이 문제가 생겼거나 한 적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뭐 NLL을 지킨다고 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면 제1, 제2 연평해전 같은 경우는 NLL을 못 넘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쨌든 간 승리한 전쟁이고요. 네.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의 NLL을 지킨 것이 북한의 잠수함이 들어와서 우리를 폭파시키고 나갈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죠. 모르고 예, 예. 있고 뭐 연평도에 폭격이 떨어져서 내려오고 과연 이게 대용대 제도를 못하고. 예, NLL을 확고히 지키겠다는 정권에서 할 말인가. 참여정부에서는 확고하게 1, 2차 연평해전을 다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민주통합당 인사에게서 제가 천안함 관련해가지고 명쾌하게 북한의 소행이라는 걸 인정한 발언을 제가 들은 건 처음인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건 상당히 좀 고무적인 그런 얘기 같고요. 그냥 안 그렇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아직 있으시니까요. 예, 그런 부분에선 고무적이고요. 그런데 NLL 공방이라는 거를 우선 그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뭐 상대편 캠프 얘기긴 하지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결국엔 그 친노라고 불리는 세력과의 단절까지 어느 정도 시도하면서 그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이 NLL이라는 논란이 터지고 나니까 강하게 그것도 같이 묶여버렸거든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공과 과에 대해서. 그래서 예. 그런 프레임을 이제 그 문재인 후보 캠프 쪽에서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이제 공과 가가 뭐 나올 거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공이 훨씬 더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뭐 남북 관계의 문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연관돼서 얼마 전에 뭐 대북 삐라 사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연관된 것들을 계속 보자면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과연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권 일때 어느 것이 훨씬 더 남북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점점점 인식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논쟁이 실제적으로 저희에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것일 거라고 문재인 생각합니다. 후보한테 절대 불리하지 않다. 예. 아, 한번 해보자. 예. 아, 그렇군요. 예. 어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공이 과보다 더 많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민주통합당의 스탠스인데 지금 과연 저희가 5년 전의 시점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노무현 정권이 성공했던 정권이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견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이 이제 과거를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불리한 프레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 측에서 확실히 그 친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호미로 이렇게 땅을 많이 팠는데 한 번에 확 덮어버린 그런 케이스예요, 지금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선거 전략 면에서는 앞으로 꽤 의미가 있는 그런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수장학회나 뭐 인혁당 문제나 과거로 문제되는 것은 우리 쪽보다 훨씬 더 새누리당 쪽이 뭐 큰 거기 때문에. 예. 참여정부의 공과가 주요 이슈가 되더라도 자신 있다. 예. 아니, 그거 불리할 텐데. 특히나 남북 관계에 있어서. 다르군요. 예,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남북 저는 관계에 있어서? 예, 확고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이명박 정부 지난 5년 동안 강경책은 남발했지만 실제로 북한 제대로 관리 못하고 사고는 더 많이 쳤지 않냐 이런 반론이 있잖아요. 사실 북한 정책의 대북 정책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당 정권 10년간에 있었던 어떤 화평 정책이나 아니면 햇볕 정책에 대해 가지고 그 반발 심리로 이제 나온 것이 이명박 정부의 상호주의 원칙이거든요. 근데 과연 그 10년 동안에 그럼 상호주의 햇볕 정책 10년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결국엔 북한이 핵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긴장 모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잘잘못을 쉽게 가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국민들이 선택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햇볕 정책에 대한 피로감도 어느 정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상호주의 측면에선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국민들이 아마 판단을 내려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방위에서 뭐 사실관계가 나오긴 했지만 북한이 핵을 만들기 시작한 건 80년대부터 뭐 시작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게 뭐 햇볕 정책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좀 온당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지금 두 분이 이제 대북 정책을 갖고 본격적인 토론을 막 할 기세인데 사실은 이런 토론을 저는 후보들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가 NLL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동안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다. 뭐 김대중 노무현의 대북 정책과 이명박 대북 정책은 이렇다. 이렇게 좀 토론을 해나가면 안 되나요, 그게?
한번 초청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 초청하면 나올까요?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이제 박근혜 후보가 토론을 두려워한다는 인식을 계속 이제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박근혜 네.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의 그 어떤 정치적 구도 때문에 지금 후보가 상대편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된 말로 2대1 토론을 해야 되는지 이런 역학상의 문제지. 지금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 저도 비대위 때 같이 이제 뭐 원탁에서 토론도 해보고 이랬지만은 결코 그렇게 야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쉬운 상대는 아닐 겁니다. 아, 토론을 겁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2대1 대결 구도가 만들어질까봐 야권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니까. 아니, 구 박사님도 기본적으로 이제 뭐 지상파 토론회는 많이 나가보시지만은 예. 애초에 그런 수적 균형이나 이런 건 토론의 기본이 아닐까 아무래도 발언권이나 측면 이런 거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3자 토론 같은 것들은 좀 지금 구도상 안 맞는 거지 생각 토론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이건 그러세요. 예. 이건 뭐 약간의 여담인데 예. 제가 방송을 더듬 해보니까 네. 안철수 후보와 이렇게 3명의 팀으로 이제 청년 정치 뭐 이렇게 나가보면 네. 저 같은 경우는 2대1로 싸우는 것 같은데 결국은 저는 이쪽도 커버해주고 저도 커버해야 돼요. 그래서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이게. 아, 그래요? 근데 또 이쪽에서 또 생각하기에는 예, 예. 두 쪽에서 할 말을 전부 다 받아쳐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렇군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 안철수 후보 캠프에 젊은 정치인이 지금 아직 안 나오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섭외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뭐 3자 토론이 누구한테 유리한지는 또 해봐야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NLL 문제 가지고 또 정수장애까지 가지고 주로 박근혜 문재인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간의 논쟁과 공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좀 공방에서 빠져 있어가지고 이 약간 지지율 상승 효과를 봤다 이런 분석이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뭐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대선이 이제 한 60일도 채 안 남은 50 며칠 남은 상황에서 네. 여러 가지 것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도움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어제 이제 안철수 후보가 말씀하셨던 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그 발언하시면서 조금 더 지지율은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대안들이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어제가 정치혁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국회의원 수를 100명 줄이겠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300명을 200명으로 줄이겠다, 예. 중앙당 없애겠다, 국고보조금 삭감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뭐 말씀 나왔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도 좀 현실적인 안이 아니다 이런 비판적 논평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예. 저희 후보의 입장은 이제 지역구를 20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 100명으로 하자 네. 이거인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생각은 그대로 300명에서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려야 된다. 그래서 한 350명 정도는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의원 생활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안철수 후보께서 이렇게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면 그게 얼마씩 해가지고 뭐 연간 얼마의 비용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절약해서 청년 실업 대책으로 예. 쓰자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근데 예. 제가 의원을 해보니까 예. 정부 예산이 1년이면 350조예요. 그렇죠. 의원 혼자서 커버할 수 있는 돈들이 아끼면 훨씬 더 아껴지는 산술적으로 거거든요. 따져도 1조씩 되는 예, 산술적으로 1조죠. 그래서 제 월급 뭐 억대 연봉자라고 하는데 국회의원 월급 1억 삭감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1억짜리를 한 명 더 써서 1조를 잘 쓰는 예, 것이 1조를 중요해요. 잘 감시 감독하게끔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제가 지금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아무도 안 나와서 제가 그쪽을 좀 어쨌든 좀 대변하면서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게 국회의원이 잘 할 때 얘기지. 지금처럼 맨날 싸움이나 하는 국회의원들을 늘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것이냐. 이런 반론이 있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그것을 예.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은, 그러니까 정치 비판을 하려고 했다면은, 현재 정체계를 비판하려고 했다면은, 단순히 정치 혐오주의에 편승해가지고 국회의원 300명인데 일 잘못하니까 200명을 줄이자 이런 논리보다는 오히려 대안을 제시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정치권에도 똑똑한 사람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그 대안을 고민하고 있었던 건데,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타난 다음에 나오는 게 어제 노회찬 의원님께서 아주 재밌게 풍자하셨는데 학교 폭력이 성행한다 해서 학생 수를 줄인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런 논리를 가지고 국민에게 실효해 줄 수 있겠느냐. 아무리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어떤 정책적인 어떤 대척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 뭐 갈등에 국민들이 지쳐한다 하더라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표가 옮겨간다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정치를 게임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이게 저 두 분이 다 이렇게 좀 격렬하게 이 반론을 피시니까 제가 뭘 안철수 후보를 대신한다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이 다음 토론부터는 꼭 안철수 후보 캠프에 요청을 해서 한 분이 나와서 직접 토론을 하고 입장도 밝히도록 근데 저희랑 그렇게 좀 해나가야 저희랑 되겠습니다. 호각을 맞출 수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 저희도 파악이 안 돼가지고 같이 만나뵐게요. 예, 뭐 찾아보면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렇고요. 지금 어제 오늘 갑자기 뜨는 뉴스 중에 하나가 선진통일당과
이 새누리당의 무슨 통합 연대 이 얘기입니다. 뭐 보수대연합 하는 겁니까? 뭐 한다고 이제 뭐 최고위에서 이제 논의를 하겠다 그러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뭐 제가 거기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 하지만은 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 했더니 사실 우리가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얘기를 하지만은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선 역사를 보면 항상 보수가 분열로 망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어느 정도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뭐 이인재 의원님이나 아니면 선진통일당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보수의 가치에다가 뭘 더하실 생각으로 들어오시는 것이라면은 저는 충분히 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 지역 대표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념적 대표성이 명확한 분들이기 때문에 네. 환영하지만 또 반대로 그와 다르게 뭐 당내에 어떤 뭐 지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내분이 표출될 것 같으면은 대선전이 약간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보수대연합이 될 것 같이 보이거든요. 예, 뭐 근데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긴 한데 트위터에도 많이 뭐 올라오긴 하지만 새누리당이 말했던 쇄신이 이건가 이런 질문들을 국민들이 하고 계시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다만 이제 원내로 보면 과반 의석을 점할 수는 있다. 이제 이것에 대한 그렇죠. 차이점은 의석이 있겠지만 4개가 더해지네요. 예, 그게 그냥 내석의 의미가 아니라 과반을 넘느냐 그렇군요. 마느냐의 예. 이제 문제는 생기는 거죠. 4석이 더해지면은 새누리당 의석이 151석입니다. 151석이 됩니까? 예. 아, 어느새 그렇게 줄었죠? 근데 그 김강진 의원 말씀하신 거에 네. 덧붙여가지고 저는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야권연대 논의할 때 네. 안철수 문재인 이렇게 두 후보만 갖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도 나중에 어떤 선진통일당에 준하는 통합 진보당이나 아니면 뭐 진보 정의당 같은 것과 연합할 의사가 있는지도 상당히 저 입장에서는 관심사이긴 합니다. 그래요. 관심사라 그러시는데 답변 가능할까요? 근데 그건 제가 뭐 통합진보당의 위치에 있지 않아가지고. 이정희 후보, 그다음에 진보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좀 다르잖아요. 또 이 두 후보는 통합진보당이 분열된 상태에서 각각 나와서 양쪽과 다 연대를 논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 아마 근데 진단들이에요. 제가 뭐 그걸 대변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아마도 하게 된다면 심상정 의원 쪽의 스탠스는 어느 정도로 좀 맞출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통합진보당하고 합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국민들의 반대가 심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 그렇군요. 그럼 통합진보당은 지금 상태라고 하면 끝까지 간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제 본인들이 끝까지 가실지 말지는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 그렇군요. 중간에 뭐 꼭 연대가 아니더라도 후보 사퇴를 하고 포기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 가지 예, 고려를 뭐 그건- 해서. 그러나 끝까지 간다고 보면 어쨌든 야권표가 잠식되는 요소로는 작용을 할 가능성이 근데 많네요. 예전에 기존에 어쨌든 간에 제3당의 위치로서의 통합진보당, 소위 네. 이제 그전에 민노당으로서의 역할이라면 그게 좀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 끝까지 가시는 것이 그렇게 뭐 표수로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거나 할 거라고 생각하지 저희는 않습니다. 사실 통합진보당이 끝까지 독자로 간다고 하든지 아니면 민주당이랑 연대한다고 하든지 뭐 손해볼 게 없는 장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시네요.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웃음이 지어지네요. 약간 속된 말로. 아, 그래. 뭐 정치권의 표정 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이렇게 웃고 떠들면서 대선 분석을 해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으시니까. 예, 좀 재밌게 하시면 좋겠어요. 예.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났어요? 예.